얼굴을 가리시고 할 건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지연님. 얼굴을 뵈면 좋은데 다들 부끄러움이 많으셔 가지고 저만 그러면 혹시 제 뒤로 여기 뒤로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저하고 줌 강의 같이 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환경. 음. 너무 놀라지 마세요. 혹시 잡을 수 있으면 잡아서 보여 드릴게요. 채팅창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 도중에 사람이 많지 않으면 사실 오디오 오프하셔도 되긴 하는데 6분 정도 들어와 계시구나. 가능하시면 비디오로 같이 참석해 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 이야기 도중에도 채팅창에 남겨 주시면 제가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화면을 좀 공유해 드려야 되는데 음. 잠깐 자료 하나만 찾을게요. 이걸로 화면 올리기 그렇게 할게. 아, 여러분 강의 자료 잘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채팅창을 띄워야 돼. 여깄다. 이제 저는 준비가 됐어. 시작해 볼까 봐요. 오늘 강의 전에 궁금한 사항들 조금 받아봤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좀 훑어봤는데 어 오늘 제가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다음에 청소년 18 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 준비를 했고 그 안에 들어오는 뭐 3 살, 5 살 그리고 대학생 친구들까지 다 제가 담은 강의 내용에 비슷하게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먼저 쓱 훑어보고 또 제 이야기 도중에 더 궁금하신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파스를 좀 간 다음에 하나씩 또 여러분 질문해 주신 내용들도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1 월에 첫 강의하면서 인체 전체에 대해서 우리 인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태어날 때 사이즈의 이슈이고 지금 이제 커서는 노화의 이슈이고 이래요. 그래서 대충의 생애 주기별로 이 신체 구조라고 하는 거는 다 같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1 월에 한번 나눴었고 2 월에는 그런 인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하는 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생각나시는 그런 자료들이 같이 공유가 조금 될 거고요. 오늘은 5 월이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고 또 이맘때쯤 해서 가장 아이들에 대한 건강이 조금 또 이슈가 되고 해서 5 월의 주제 2 번은 아이들의 건강한 식이요법을 지도하는 그 내용으로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10 시부터 11 시,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10 시부터 11시 이렇게 2 회에 걸쳐서 여러분들 만나면서 청소년까지의 아이들의 시기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내용을 나눠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있으니까 혹시 오늘 진행하다가 시간 관계상 다 못하면 다음 강의도 다음 시간으로 연계를 하고요. 오늘 만약에 강의가 다 마무리가 되면 다음 시간에는 Q&A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더 딥하게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 생애 전체 주기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 중에서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의 성장 과정을 짚어보면서
각 주기별로 핵심 건강 키워드들을 조금 발굴하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져갈게요. 이모. 그리고 주기는 출생부터 노화까지 전체 단계 한번 보고 제가 나눈 거는 보통은 태아 그리고 태아는 이제 사실은 임신과 맞닿아 있어서 조금 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다음에 영유아, 소아아동, 다음에 청소년 이렇게 3 단계로 나누는데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봤어요. 그래서 태아 이야기, 영유아 이야기, 다음에 소아, 아동 이렇게 청소년 5 단계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적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성인, 특히 부모의 자리에서 인체에 대해서 한번 흐름을 보고 특히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때그때 아이들이 주기가 있으니까 그 주기별로 아이들의 건강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그게 이번 강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진이 조금 적나라한데 요게 우리 인체죠. 남녀로 구분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장하다가 성장이 멈추는 순간부터 노화 과정을 거쳐서 죽음에 이르는 게 우리의 전체 생애의 주기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늘 등장하는 키워드는 출생부터 결정되어 있는 성별, 남과 여,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요게 인제 늘 건강 이야기를 할 때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다음에 성장이라고 하는 것과 노화. 그게 또 연령별로 또 주기별로 심화 과정이 있고 또 다운되는 이 과정이 있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우리가 처음 인체를 공부하고 또 건강을 관리하다 보면 늘 등장하는 그런 주제들일 것 같아요. 지금도 화면으로 보시면 사실 5 세의 아이들 그래서 70 세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들이 인체의 변화로 너무 자연스럽게 표현이 좀 되어 있죠. 이때마다 인제 당사자가 되는 우리는 그때그때 '나 왜 갑자기 체중이 복부 중심으로 몰리지?' 이런 것도 고민이 되고 또 아이들을 키우실 때에는 특정 키, 몸무게 다음에 이 신체 발달의 기능 이런 것들을 갖고 고민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2 월에 했었던 인제 주제를 먼저 조금 공유하면 태아에 앞서서 건강한 임신의 조건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었고요. 사실은 이건 2월 주제로 뭐 한정할 이야기라기보다는 또는 임신을 계획하시거나 어 어 또 희망하지 않거나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다 임신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신체와 뭐랄까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글로 보면 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해서 태아로 발전하는 과정을 임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게 간결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2 월에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내린 정의는 매일 건강한 5억 개의 정자를 만들 수 있는 남자와 규칙적으로 건강한 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자가 총 가임 여자의 가임 기간 37년 그게 인제 생리를 시작할 때부터 폐경에 이르는 시간 동안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미성숙 남포를 난자로 바꿀 수 있는 기회는 444 번의 기회 중에서 한 달에 딱 한 번씩 밖에 주어지지 않는 기회이고 심지어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정말 수정란이 되는 시간은 8 시간에서 12 시간 내에 성공 확률로 만들어지는 것이 임신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사람의 몫으로 기술과 또는 과학의 힘을 빌리는 영역을 굉장히 넘어설 수 있는 신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었고 어떤 정자를 또 어떤 난자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착상란 그러니까 태아의 발달 주기를 보면 가장 핵심은 시작 단계에서 이미 성별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초음파 이런 걸 통해서 12 주가 지나면 확실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 그거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이 생식기의 구분인 것이고 이미 수정이 될 때 정자와 남자가 만나는 순간 염색체는 결정이 되고
그래서 수정체 상태에서 성별이 결정된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태아의 건강과 발달에 있어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5 주가 지나면 얼굴이 형성되고 11 주차가 됐을 때 장기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20 주가 지나면 누구나 임신 상태에서 태동을 느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태아의 입장에서 보면 감각기관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 시끄럽고 또는 처음 듣는 소리고 또는 엄마가 부르고 이런 말들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발달해 있다는 증거가 되고 24 주 차가 되었을 때는 사실 모든 장기의 기능은 발달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발달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32 주차까지 갑자기 체중이 확 늘면서 이제 40 주차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 역시 태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24 주차에 이미 엄마가 먹는 거 같이 먹고 또 엄마가 느끼는 감정과 이런 것들을 함께 느끼면서 그 일체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검사해 보면 대충 다 막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32 주차에 이제 엄마의 몸이 굉장히 체중이 분다는 것은 이 그림 다이어그램 그림에서도 나오지만 아이의 머리가 커요. 다른 신체가 크는 게 아니고 나머지 장기는 그 사이즈에 맞춰서 출생 전까지 대충 다 사이즈와 기능이 발달되어 있고 머리만 계속 커져요. 머리만 계속 무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앉죠. 그래서 자궁 쪽을 향해서 아이의 머리가 향하고 또 그 머리가 단단해지고 무게가 실리면서 엄마의 자궁을 뚫고 나오는 그것이 임신, 태아의 발달, 또 태아가 자궁으로부터 자기 생명체의 독립적인 생명체로 나오는 그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해서 이미 성별 결정됐고 모든 살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감각 기능과 장기들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뇌까지 그러니까 머리까지 준비되어서 태어나요, 아이들은. 그래서 태어나 버리면 이미 늦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이 태교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 시기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기 때문에 태아를 는 생명체 우리와 같은 인간의 한 사람의 영역으로 그렇게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태아의 발달에서 제가 핵심으로 이야기 드렸었던 그 뇌 같은 경우를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첫 3 주가 지나면서 신경관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뇌에서의 인지로 인해서 24 주차가 이렇게 되고 하면 태주동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신경계가 3 주면 이미 발달하기 시작하고 다음에 9 개월간 꾸준히 뇌가 발달해서 성인의 뇌의 구조와 똑같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태아의 뇌입니다. 또 이런 태아의 뇌가 그렇게 발달하고 또 이 머리로 엄마의 질을 뚫고 출산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이 표피, 이 뼈가 같이 발달하는데 아이들을 낳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손과 팔목 이런 데가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태어날 때 아이들은 연골의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의 이런 굵은 뼈들과 잔뼈들, 손가락 뼈 이런 것들이 이제 연골의 상태에서 뼈로 변형이 되는데 단단해지는데 그 첫 번째 이 뭐랄까 뼈 완전체로 이렇게 딱 성숙되어서 나오는 뼈는 아이의 머리예요. 머리뼈.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연골의 상태로 이렇게 벌어져 있던 것이 뇌가 안에서 계속 자라고 보호의 대상이 되면서 쭉 닫혀서 지금 보시는 마지막 사진처럼 이렇게 딱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태아는 처음부터 성별이 결정된 채로 수정란이 되기 때문에 태아의 12 주차가 됐을 때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육안으로도 이런 그 뭐랄까 초음파 이런 것들로 알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발달되어서 태어나냐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12 주차를 기준으로 남녀의 외부 생식기가 생김과 기능이 확실하게 차이를 보여요. 그전까지는 사실은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이미 생명체가 시작될 때에는 이렇게 뭐랄까 수정체 상태에서 염색체의 결합은 이루어져서 남녀가 결정되지만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12주 차 전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대충 다 이렇게 '아 여기가 생식기구나.' 하는 정도만 보이는 상태이고, 이후에 남자는 음경과 음낭으로 분화되어서 그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클리토리스와 외음부가 딱 보여 있는 상태. 여기까지가 이미 다 발달되어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태아의 발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뇌와 생식 구조는 완성된 채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교. 그런데 태교가 뭐 예를 들면 우리 그때 수업할 때 얘기했었지만 뭐 "대통령이 되어라." 또는 "과학자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러는 그 투두 리스트가 아니고, 아이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어서 내가 어떤 엄마가 될 것인지, 내가 어떤 아빠가 되어서 너의 환경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태교의 중요성으로 있어야, 그 뭐랄까 뇌만 발달되고 생식기만 달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어 훨씬 더 뭐랄까 출생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안전함과 또 부모하고의 교류, 교감, 이런 것들을 갖고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또 남성성과 여성성 그 자체로서의 존중, 이런 것들이 태아 때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남성의 컬러가 블루다, 여자의 컬러가 레드다, 이런 식으로 촌스럽게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남아는 남아로서, 여아는 여아로서 그 존재의 가치가 분명하고 그 자체로서의 존중의 대상임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뭐 "남자아이였으면 좋겠다. 여자아이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촌스러운 발상들로 태아의, 예를 들면 정신적인, 태아하고는 할 수 있는 게 정신적인 교감뿐이니까 그런 것들을 방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이 태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나눴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후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첫 한 달, 태어나면서부터 첫 1 년 12 개월까지를 우리가 영유아라고 규정하고, 다시 마치 태아 때처럼 보호의 대상이면서 또 그때 12 개월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들 하시죠. 이유는 일생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 성장이라고 하는 게 키와 몸무게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인체 전체를 고루 뭐랄까 사용하는 기능에 있어서의 발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고, 심지어 없었던 언어가 시작되기 시 하고, 누워 있던 기능에서 걷기 시작하고, 또 태어날 때는 갖고 있지 않았던 뼈의 구조, 연골도 없었던 거, 치아가, 신규 뼈가 발달하고, 이렇게 인생의 일생일대에서 태어나 12 개월, 딱 1 년의 시간이 유아에게 있어서는 음 생에 살아야 되는 모든 기능을 의 첫 단추를 여는 시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이고, 이 이야기를 딱 하나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 이야기해 보면 뇌의 무게가 2배 증가합니다. 중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날 땐 뇌의 구조와 사이즈를 가지고 성인과 유사하게 태어났다면, 그다음부터 태어난 이후로 아이들이 머리가 크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비례의 기준으로 크는 것이지 태아 때처럼 머리만 자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뇌의 무게가 2배로 증가하는 시기가 이 유아기의 발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뇌가 그렇게 어 뭐랄까 발달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언어와 다음에 걷고 뛰고 이러는 그 사지의 기능을 쓰는 일들,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잡고 하는 그런 일들, 심지어 인제 치아라고 하는 게 새로운 뼈를 어 이 체세포 밖으로 드러내서 사용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울음과 웃음으로 의사소통을 시작하고, 다음에 반사 행동들 뭐 던지면 받고 이런 것들도 하고요. 다음에 형체와 색깔을 구분하면서 왜 "엄마 찾아봐. 아빠 찾아봐. 다음에 고모 누구야?" 이런 것들을 물으면 응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이게 인제 유아기의 발달 특징이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발달의 속도는 사실 누구나 뭐 옆집 아이는 5 개월 차에 섰는데 우리 아이는 뭐 이렇게 쪼끔씩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재밌는 것은 거치는 단계는 모두 동일하다는 거예요. 목을 가는 아이만 앉고, 앉았던 아이만 서고, 서야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 이때 유아기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다양성, 인체 기능의 다양성이 발달하는 것에 좀 더 포커스하고 그 각각의 기능과 사이즈와 무게가 어 발달하는 속도는 다를 수 있다. 다만 나의 아이가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그것만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육아의 식단 관리 포인트를 보면 언제라도 이제 권유하지만 6 개월까지는 모유 수유를 권장합니다. 태아 때와 동일하게 엄마의 시기가 아이에게 전달돼요. 뭐 짧게는 3 개월 또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특정 이유나 목적 때문에 모유 수유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하시는 분들 중에 최근 엊그제 저희 카카오 상담 채널에 9 개월째 모유 수유 중이시라고 하시는 엄마들도 계신데 이 모유 수유는 사실 권장하는 이유가 어 아이가 먹는 인제 식사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 가고 또 엄마로부터 얻어먹는 식사가 인제 마지막이 모유인 거예요. 태아 때는 사실 엄마가 먹는 족족 모든 것이 태반으로 을 통해서 태반이 형성돼서 거기서 이제 그 혈액 직접적인 혈액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영양의 상태로 제공이 되었다고 하면 태어나서는 이제 지가 알아서 먹고 살 건데 그 중간 단계로 마치 태식과 일반 식사의 이유식 과정처럼 엄마의 모유 수유가 첫 번째 아이에게 전달되는 식사인데요. 이때 이 모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마가 먹고 만든 체세포 그 자체가 가는 거예요. 우유 뭐 이런 개념이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태아 때처럼 엄마의 시기가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왜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이 가리시는 식사도 마저 많고 다음에 가염 가당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뭐 하나 딱 엽떡 같은 거 때려 먹고 싶은데 그런 것도 다 참으면서 무효수유까지를 해내시죠. 이 기간을 한 6 개월 정도를 인제 권장하는 이유는 아이를 낳고 나면 산후 우울증이라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많이 감정적인 것들을 겪어요. 안에 내가 이걸 딱 들고 있을 때에는 어떤 책임감과 또 뭐 여러 이 감정들로 하나 된 일체감으로 어떻게 버텨지는 시간들이 있는데 눈 밖으로 나왔고 이 앞에 이제 객체로서 있는데 이 아이를 키워내는 동안 또다시 포기하고 또 참아야 하고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첫 경험들이기 때문에 어렵고 하는 이것들로 인해서 인제 산후 우울증이 오고 그래요. 그럴 때에도 모유 수유를 길게 유지하면 아이하고의 육착 관계나 이런 것들이 쪼끔 더 지속되면서 좋다는 결과들도 많아요. 이 이야기는 반대로 유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유 수유는 권장합니다만 만약에 인제 모유 수유가 또 어쩔 수 없이 못 하시거나 짧게 해야 되는 분들은 또 거기에 맞는 시기들을 찾게 되실 거예요. 그중에 저희는 드세 리퀴드미를 정말로 섭취의 권장, 아이 유아기부터 하는 이유가 모유하고 굉장히 유사한 뭐랄까 섭취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유를 먹일 때 아이들이 소화 과정을 우리가 식사할 때처럼 그렇게 소화기 노동을 담보로 하는 식사가 아니거든요. 리퀴드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5 가지 야채, 과일, 버섯, 해조류가 5 년씩 발효 숙성 5년 이상이죠. 발효 숙성이 되면 그렇게 된 원액을 이제 아이에게 먹이면 소화 과정이 없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드셋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화기의 노동량, 다음에 소화 효소의 저축을 통해서 대사 요소로 전환해서 노폐물도 빼고 하는 거, 그래서 소화기를 쉬게 하는 것이 드셋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모유 수유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이 장 환경이 일반 식사들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혈액으로 만들 수 없는 상태여서 모유와 같은 소화 과정이 필요 없는 식사를 먹이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리퀴드 밀은 사실 언제부터 권장하냐라고 하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순한 식사이기 때문에 특히 모유 수유를 장기간 할 수 없거나 또는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먹였으면 좋겠다. 요렇게 인제 권해 드리고 그건 뭐 특별하게 아이들이 절식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수시로 그렇게 먹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향후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음식을 벌어먹기 전까지는 사실 음식이라고 하는 게 입에 들어가야만 음식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음식은 시각적인 거, 후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그리고 미각과 어떤 이 감각을 동원하는 오감 만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먹지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먹이지 않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 앞에서 먹었느냐, 아이에게 냄새를 풍겼느냐, 또 그에 맞는 식감의 이 청각을 들려줬느냐 하는 모든 과정도 아이의 시기에는 영향을 미친다. 라고 엄격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아서 또 그런 것들을 조금 뭐랄까 안 드시니까 거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든 후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조금 더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지만 모유 수유를 끝낸 이후부터는 사실은 아이는 아이고 나는 나야. 그래서 내가 먹은 게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내 시기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아이가 저렇게 나하고 닮을까?'라고 하는 것은 식사로만 좁혀서 보더라도 식사에 마저 직접적이지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시각과 후각, 청각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제 쪼끔 예민하게 보시면 좋죠. 이게 육아 시기 관리의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인제 아이가 모유를 먹다가 이유식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이 이유식 과정이 뭐 아이가 이가 났으니까 또는 이제부터는 뭐 6 개월 자랐으니까 그러면서 먹일 수 있는 것들을 골라 먹이는 그런 지식적인 접근보다 조금 더 뭐랄까 인체 신비로운 것은 6 개월 후가 지나면 췌장에서 아밀라제가 분비되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침이라고 해서 입 안에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침이 보이잖아요. 이 침이 사실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의 아주 대표적인 어 거예요. 그래서 씹어 먹을 수 있을 때 사실 공유는 먹는 건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췌장에서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 게 6 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그래서 이유식의 시작은 공유로 많이 하시죠. 뭐 현미 같은 거, 쌀 같은 거 이렇게 끓여서 부드러운 상태로 해서 먹이시는 거.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이유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이유식도 사실은 단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밟으시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곡류를 먹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아이의 체내 효소 중에서 소화 효소 중에 아밀라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곡류의 이유식을 하기는 하는데 이 곡류의 이유식을 가열식으로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시작하면 이 가열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체의 효소가 없어요. 왜냐하면 식이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제가 라방에서도 얘기 드리죠. 우리가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동물성과 식물성 모든 음식은 생식, 가열식, 발효식 이렇게 세 단계, 세 가지로 큰 틀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생식은 있는 대로 뜯어 먹기 때문에 그 원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 그 자체도 내 몸에 들어오는 효과가 있어서 효소를 채울 수 있는 좋은 식사이지만 자기를 지키는 것이 효소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성까지도 소화할 수 있을 때 생식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첫 번째 이유식에 생식이 동원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생식을 어 단시간에 좀 더 독성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가열식이 맞아요. 그런데 이 가열식이라고 하는 것의 맹점은 내 체내 소화 효소를 내가 분비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식사로 혈액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그 장의 환경과 그다음에 소화 효소의 분비의 상황은 꼭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유식을 시작하면 누구나 아이들이 변비를 시작합니다. 아마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게 체내 효소의 양과 다음에 이유식을 위해서 가열된 식사가 들어오면서 부딪히는 환경이에요. 해서 저희는 드셉 파우더밀이라고 하는 곡류 발효 효소로 아이의 첫 이유식을 시작해 주시기를 권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가열을 한 곡류가 아니라 어 오랜 시간 20일 가까이 밥을 지어 누룩을 띄워서 효소화한 식사예요. 그래서 가장 강권하는 파우더밀을 강권하는 대상이 소화가 약하신 분들, 노인층들,
내 저녁 식사, 다음에 운동은 빡세게 했는데 그래서 에너지는 필요한데 대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체내 버닝이랄지 이런 대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식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시간에 있는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의 이유식, 첫 이유식으로 파우더밀을 정말 정말 강권해요. 아이들이 효소는 뿜기 시작하지만 장 점막이 미숙한 상태여서 특히나 단백질에 대한 소화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또 단백질 같은 경우가 이제 동물성에서 섭취하기 시작하면 그런 동물성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마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정말 부딪힘이 강할 수 있죠. 그래서 이유식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들여다봐서 발효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열식으로 가시기를 권하는 것이 유아의 식단 관리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이 신장 기능이라고 하는 거가 일반 우리 성인들의 절반 수준밖에는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몸에서 어떤 대사가 일어나면 몸 밖으로 밀어내는 노폐물 배출의 길은 크게 세 가지, 기체, 액체, 고체의 형태가 있는데, 기체는 모든 이 소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놔서 아이들은 다 방구를 끼죠. 그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거는 뭐 어떻게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대변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식을 시작하기 전에 모유를 먹을 때에는 먹으면 거의 바로 쌀 정도로 이 대변 활동이 원활하다가 이유식, 특히 가열식의 이유식을 시작하면서부터 체내 효소의 이 뭐랄까 부딪힘 이런 것들 때문에 노폐물 분해라고 하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인체에서. 그러면서 변비가 있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도 대변은 봅니다. 그건 힘으로, 무게로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소변은 조금 달라요. 인체가 여러 활동들을 하는 과정에서 신장에서 혈액이 쉬는데 그 쉬는 휴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땀이 좀 나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혈액이 신장에서 쉬면서 거기에서 놓고 나가는 땀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인데 이 신장 기능이 성인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소변으로의 배출 부분은 외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어마어마하게 해줘야 돼요. 영양에 잘못 집중하다 보면 아이들의 수분 섭취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 밥 먹이다 보면 콜록콜록 막 이렇게 해서 물을 먹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물과 영양이 잘 이유가 불분명해지시면서 조금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아기의 아이들에게는 어찌 됐건 아이들이 모유를 먹건 이유식을 먹건 이 아이들은 만들거나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엄마가 또 부모가 이렇게 시기를 정하고 제공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공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 그 첫 번째로 어 모유 수유를 권장하지만 또 계속할 수도 없고 해서 6 개월 정도를 권장한다 하는 것은 기억하시고, 그전에 끝내셔야 되거나 시작을 못 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유와 같은 섭취 과정의 식사로 아이들을 대체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리퀴드 및 섭취 권장드리는 거, 다음에 이유식 과정에서도 첫 번째 이유식이 가열식이 되어서 아이가 체내에 가지고 충분하지 않은 소화 효소의 생성량, 이것과 식사가 부딪히지 않도록 발효식으로 시작해 주시는 것, 그리고 수분 관리 필수로 해 주시는 것, 이렇게를 유아의 식단 관리의 포인트로 저희가 이제 교육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수면이에요. 이유는 생애 태어나서 3 개월까지는 엄마 뱃속에서 보호받고 있었던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후 3 개월까지 수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자다 자주 깨고요. 그리고 숙면도 이렇게 갖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가 잘 때 조용히 해 주는 거, 그다음에 아이가 잠을 잘 수 있는 환경, 불을 꺼 주는 거, 해를 가려 주는 거, 다음에 습도 조절 같은 것들을 맞춰 주는 거, 또 체온은 자는 동안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얇은 이불이라도 아이들은 덮어 주죠. 이렇게 수면의 환경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3 개월이에요. 이 3 개월 동안 아이가 몸 밖으로 나와서 처음 만나는 수면의 환경이 이 아이의 평생의 수면의 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해서 유아기의 아이, 특히 태어나 첫 3개월까지는 모유 먹이는 거 또는 모유와 유사한 식사로 아이들을 대체해 주는 거, 다음에 식이 관리해 주는 거, 수분 많이 먹이는 거, 그리고 많이 자게 하는 거, 제대로 자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생활 리듬의 핵심이에요. 그 외의 것은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운동의 해석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안 되는 아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만져줘야 되죠. 이걸 그냥 감성 터치로만 보시면 안 되고, 인생에 우리가 사는 동안 4가지의 활동으로 인생을 사는데, 첫 번째가 생각, 먹는 거, 다음에 운동하는 거, 휴식하는 거, 이 과정이 잘 됐을 때 배출하는 거. 이렇게 4에서 5가지 요소로 살아요. 그런데 요 중에서 어 유아기 때 절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스로 못하는 게 운동이에요. 그냥 바둥거리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운동을 엄마가 인제 대신 해 주시는 거죠. 무릎 잡고 막 흔들어 주는 거. 이게 이제 무릎이 성장판이 있으니까 그렇게 허벅지랄지 팔이랄지 목이랄지 이런 걸 자꾸자꾸 주물러 마사지해 주시는 거, 이게 그냥 감성 터치가 아니고 아이에게 운동 시간을 주는 거라서 여기까지는 이제 유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활 패턴이고 식이 관리의 포인트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소화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화기는 보통 인제 신체 발달이나 또 사회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소아 아동기라고 해서 2살부터 12살까지를 한꺼번에 엮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쪼끔 쪼개서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아기와 아동기를 쪼끔 나눴고요. 소아기는 2세에서 6세까지의 정말 작은 아이들이죠. 이때의 특징을 보면 급격한 신체적인 이 뭐랄까 변화, 다음에 지적 성장이 확 늘어날 때. 왜냐? 누워 있다, 앉고, 서고, 걷는 것까지 12개월 보통 안에 다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뛰어다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는 자기가 가야 할 영역, 자기가 궁금한 영역, 뇌를 엄청나게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지적인 거, 다음에 몸에 대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나? 내가 뛸 수 있을까? 얼마나 빨리 뛸 수 있을까? 저기까지 몇 초에 도착할 수 있을까?' 이걸 누가 경쟁시키지 않아도 자기 사지가 너무 특이하고 신기하니까 계속해서 움직이는 시간. 그다음에 그 생각이라고 하는 감각이 확 열리니까, 그러니까 '저기 가서 저걸 만져보면 어떨까? 저기는 저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궁금증이 폭발하는 시즌이에요. 참 이때를 보면 뭐랄까, 인체 안에, 그러니까 몸 안에 영과 육이 공존하는구나를 너무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죠. 그때여서 급격한 특징이라고 보면 급격한 신체적, 지적 성장이 확 살아나요. 그래서 교육이 가능해지고 배움에 대해서 "이렇게 해." 던지면 받고, 뭐 가져오는 거, "이걸 뭐라고 해." "저건 뭐라고 읽자." 언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교육이 가능해지고 생활 환경에 대해서 자기 판단과 이 뭐랄까 익숙한 습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초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때 떼야 떼 태아 때 연골이었던 팔과 다리의 이 긴 뼈들이 뼈로 바뀌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깐 자꾸 다치고, 또 다쳐도 금방 낫고, 이렇고 만져보면 매일 키 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6 세쯤이 되면 치아에서 영치가 빠지고, 이제 이 유아의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로 교체가 되기 시작하고요. 신장이 매해 6cm 정도씩 평균적으로 자란다고 하고, 6세 정도의 아이의 뇌는 성인의 중량의 90%에 이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폭발적 성장이 있는데, 소화기가. 그래서 발달에 이런저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지적, 신체적 이 두 축이 한꺼번에 자라는 시즌이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신체적인 성장이 두드러지고, 어떤 아이는 신체적인 것보단 정신적인 게 두드러지고, 아이가 유아 때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아이를 바라보는 축도 두 축으로 바라보시면서 아이들의 성장을 좀 지켜보셔야 되고, 뇌 뼈와 뇌가 정말 활성도를 갖기 시작하는 때여서 그에 대한 어떤 공부나 또 관찰이 좀 필요한 시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소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뼈. 뼈가 폭풍적으로 자라고 연골이 뼈로 바뀌고 막 이러는 시기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때라서 뼈의 발달이 극대화되는 시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뼈에 대한 좀 공부가 필요한데 우리가 성인의 뼈,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스스로의 몸을 놓고 '아 연골에서 뼈로 바뀌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지 못하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보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아 그랬구나.'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지. 근데 이 뼈가 생각해 보시면 외부에 장착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국처럼 붙여서 키가 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부에서 스스로 자라줘야 되는데 인체 안에 있는 여러 물질 중에서 유일하게 이동성을 갖는 건 수분과 혈액 두 가지예요. 나머지는 아무리 필요해도 어깨뼈가 다리뼈로 가줄 수 없고 머리카락이 두피를 말고 예를 들면 발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발목이 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이것처럼 인체의 모든 구조와 세포들은 다 제자리를 잡고 태어나고 그 자리에서 뭔가 에너지원을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뼈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도 통뼈가 있지만 이 뼈는 태어날 때 40에서 50cm 내외 딱 팔뚝 하나의 길이로 우리 모두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160, 170 성인의 키가 될 때까지 내부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안으로 영향이 갔다는 이야기인데 그 체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수분과 혈액 딱 두 가지니까. 그게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뼈의 구조를 공부해 보면 수천만 개의 나노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마다를 모세혈관이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혈액만 뼈로 가서 뼈의 활성과 뼈의 성장을 도와요.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 있는 혈액은 소화기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건 어른이건 간에 시기 중에서 혈액화되는 것이 빠른, 그래서 드세 리퀴드미를 드시게 하는 거예요, 소화기에. 특히 뼈로 가는 이 혈액은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 있는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체내에서 소화 과정을 너무 힘들게 해서 잉여의 이런 스트레스랄지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하고 먹는 과정에 소화 효소의 동원과 또 운동량에 따라서 이 흡수력이 다르지 않아야 되고 마치 모유처럼. 그래서 리퀴드 밀의 섭취를 뼈 건강을 위해서도 추천을 소화기에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식사를 구성할 때 이제 조금 지역적으로 탄단지니 열량이니 이런 계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의 식단 안에 생식, 그래서 효소가 직접적으로 섭취되는 식사가 일부 들어있는지, 다음에 가열식, 아이의 효소를 듬뿍 써야만 소화가 되는 가열식의 범위가 50% 이상을 넘었는지, 이외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도와줄 수 있는 발효식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권장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식사 이후에 애프터밀 같은 경우는 어른들에게도 추천하지만 특히 소화기에 이 기간만 뼈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뼈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이들도 애프터밀을 식사 이후에 수시로 먹어서 어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그래서 모세혈관을 뚫고 갈 수 있는 말캉한 혈액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의 식사, 특히 소화기 아이들의 식사는 어른의 것과는 달라요. 아직까지 장의 환경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염, 가당, 가열 이 세 가지가 최소화되어 있는 식사로 만들어 줘야지 이유식을 지나고 나면 갑자기 엄마들이 아이와 뭔가 동질감, 빨리 자라서 나의 친구가 되어 달라 이런 그 감성적인 접근이 되면서 아이들의 식사가 굉장히 성인의 식사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데리고 인제 외식을 자주 하게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저는 최소 6세 이하의 아이까지는 '그들의 식사는 별도의 것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접근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동기까지 가 볼까 봐요. 아동기는 네. 세 장이니까 마저 가 보죠. 아동기는 이런 성장 속도의 개별화가 굉장히 극명해져요. 이유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동원되는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몸 안에 영과 육이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영과 육의 밸런스 이걸 아이들에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요구해요. 학교 보내시잖아요. 학교를 가면 최소 20 명에서 30 명의 나와 같은 연령이라고 하는 나이 딱 하나 동일하고 아직 성장의 속도, 그에 따른 사이즈, 또 적응력 이런 모든 사회화 교육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 정말 딱 연령 하나라고 하는 이 기준 가지고 확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사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 제가 올해 47 인데 하루를 사는 중에 47세 여자들하고만 있는 시간은 없어요. 좀 다양하잖아요. 저희 회사 가면 28살 친구부터 33살 친구까지도 있고 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나이하고 상관없이 나 자체로서의 어떤 것을 가지고 만나는데 학교를 다니는 특히 아이들의 초등학교를 보면 나이라고 하는 거 잡고 신체 조건, 정신적인 수준 많은 것들이 다 다른 또 생활의 환경과 이런 것들이 다른 그 초짜 아이들이 막 모여서 교육까지 받으면서 사회화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하는 이 사회적 질서에 대해서 배우고 이러는 시기가 완전히 아동기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아동의 스트레스는 사실 음 정말 관리 대상이에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신체적인 조건 이것 말고도 아이들의 아동기가 정말 스트레스겠구나. 심지어 먹는 것까지 급식으로 배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식사 먹는 시간까지 이것도 확 다 오픈되어서 평가의 대상이 되고 또 규율의 한 축이 되고 이러는 시간들을 지낸단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사회적 평가로 이 나에게 이게 성적표로 오게 되는 그런 시즌이에요. 그러니 그 스트레스가 우리도 이제 성인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당장 오는 게 뭐예요? 생리불순, 변비, 체중 증가 또는 감소. 이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생리 이 환경들이 확 흔들리죠. 이 아동기에는 생리 빼고서는 또는 정자를 만드는 일 이런 것 빼고서는 체중과 변비 이런 것들이 완전히 신체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신체적인 타격으로 오는 때라고 바라봐 주셔야지 이 발달 과정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집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 아이가 그냥 우리 아이의 속도로 크는데 내놓고 같이 보니까 '어 왜 작지? 어 너무 크지? 뭐 성조숙증이 어떻고?' 이런 단어들이 마구 등장할 때예요. 그러니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아동기의 식사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것보다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아이의 소화기관의 효율이라고 하는 앞으로 평생을 사는 동안 쓸 소화기가 제가 인제 여러분께 강권드리는 것처럼 소화기까지를 최대한 식단 관리를 해 줬다면 아이의 식사로 관리해 줬다면 아동기가 되면서부터 사실은 어른의 식사의 형태로 굉장히 확 열려요. 구성도 그렇고 먹는 심지어 속도와 먹는 방식 이런 등 것들까지 다 사회화의 한 축으로 강요받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기관의 효율이라고 하는 시간을 조금 세팅해 주셔야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일반 식사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아침에 제가 항상 절식을 어른들에게도 권하는데 아침 시간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아이들의 소화기 같은 경우 사지가 다 깨고 신체가 깬 다음에도 서너 시간이 지나야만 소화기의 소화 기능 효율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는 7 시쯤 8 시에 등교해야 되는 애 7 시에 흔들어 깨워 가지고 등짝 때려가면서 뭐라도 먹고 가야 한다고 먹이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보내죠. 그런 것들이 오전 내내 소화기가 아직 스위치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소화 과정을 거치느라고 힘만 들고 그 과정에서 소화기가 노화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고 그 일을 하는 대사 활동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뇌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서 뇌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아동의 식사 중에서 아침 시간은 감정에 대한 교류와 부모하고의 어떤 소통 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정도의 간편 식사.
그러기에 가장 영양이 좋고 하는 것들이 리퀴드밀이기 때문에 아침만큼은 여러분이 차리셔 봐야 35첩 반상을 이보다 순한 형태로 차릴 수 없어서 눈 뜨자마자 한 잔, 학교 가기 전에 한 잔 정도를 먹여서 보내시는 것으로 대신 그 시간 동안 "먹어라." 뭐 "이것만 왜 먹냐." "이렇게 먹어야 된다." 나가서도 결국은 또 받을 스트레스를 아침 식사부터 주면서 사이 나빠지지 마시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건지 리퀴드밀 둘이 놓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건지 오늘에서 엄마는 어떨 건지 너는 어떤 시간을 보낼 건지 듣고 대화하고 조금 차분한 상태로 사회로 나가서 다시 사회와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보내는 것을 강권하는 거예요. 소화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마저 했으니까 어른이든 아이든 소화기라고 하는 것은 입에 뭔가 씹고 형체가 남아 있었고 향과 맛과 색깔이 살아 있었으면 소화기는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사 뭐 아무리 좋은 과일도 소화기는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사들이 한 끼의 식사로 들어왔을 때 최소 위에서 2시간 소장과 간의 어떤 합작으로 혈액을 만드는 시간이 한 4시간 정도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몇 끼를 먹는지 그 끼니마다 6시간 정도의 소화 과정 곱하기 365일 곱하기 그 나이만큼 소화기는 노화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소화기를 휴식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매일의 아침을 행복하게 그리고 가장 영양이 좋아서 소화기는 쉬더라도 뇌로 가는 혈액을 갖짜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질세 리퀴드밀 식단을 권장합니다. 이 서화기와 유아기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생활 리듬은 첫 번째 수면. 이건 언제라도 그래요. 수면 과정에서만 효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래서 아이들에게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담보해 줄 수 없는 나머지 일체의 활동은 안 하시는 게 아이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뇌가 뭐 지금 엄청 활성화가 됐다 그래서 언어 교육 시키는데 한밤중까지 또 몸에 뭐가 좋다고 해서 그 치료받으러 다니는데 온 그 영양을 쓰면서 잠은 못 잔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자는 동안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많은 성장이 있어요. 세포가 재생되고 소화 효소가 늘어나고 이러는 시간들이 다 거기에 미쳐요. 그래서 부모가 해줄 이 소화기와 아동기, 이제 자기의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첫 번째 선물은 수면 패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 9시에 너희들은 착한 어린이는 자. 그런데 너희들 자는 동안 엄마 아빠는 눈 뜨고 TV 볼 거야. 우리도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야." 이렇게 해 갖고 안 돼요. 제가 식사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입으로 들어오지 않지만 청각, 시각, 후각이 마저 살아있는 것이 식사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은 어차피 숙면을 하는 데 있어서 생후 첫 3개월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래서 잘 적응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수면의 시간을 담보해 주는 거, 그 시간만큼 부모의 수면 패턴이 아이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전체 다 같이 10시 전에 자는 걸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죠. 그래서 식이가 대사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침 식사는 모두에게 특히 소아 아동기 아이들부터는 아침 식사만큼은 정말 지혜로운 식사로 바꾸셔야지 눈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어 내 노동과 담보되어서 만족스러운 그런 식사가 매력적이진 않아요. 아침은 소화기는 건드리지 말고 뇌는 깨워줘야 되는 식사. 이렇게 시간을 정하셔 가지고 소화기관의 노화까지 막는 식습관으로 전 가족이 함께.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집은 엄마 아빠도 아이와의 생활 이게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만 하고 나는 안 하고 이렇게는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키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영아 얘기할 때 제가 많이 인제 만져줘야 된다고 했고 소화기 때 폭발적으로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별도의 운동을 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양 자체가 운동이 돼요. 그런데 인제 아동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부모가 지혜롭게 운동 시간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놓친다는 거예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앉아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아동기 운동은 정말 생활화해 주셔야지 '칼슘이라고 하는 거 먹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칼슘과 같은 이거 섭취해 줘 봐야 뼈라고 하는 거는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고 있을 때 흡수가 되는 거지 이 단단하고 이러는 두껍고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는 데 와서 침투되지 않아요. 움직이고 있을 때 칼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운동량을 세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 아동기의 주요 생활 리듬은 요렇게 크게 수면에 대한 시간, 식사에 대한 때, 특히 아침 식사,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는 만들어 주시는 거. 처음에는 도와주시다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는 많이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이 생활 환경을 열어 주시는 것 다음 아동기 때는 반드시 하루의 시간에 1 시간에서 2 시간 정도를 '운동해야 한다. 이 운동은 그냥 생활이다.' 라고 짚어 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은 부모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학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줄넘기도 한밤중에 밤에 나가서 이렇게 같이 해 보신다거나 딱 특정 패턴을 가지시기 좋은 것은 저녁 먹고 1 시간 정도를 같이 걷는 거.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도 하고 밖에 나가면 왜 우리 강아지 산책시키고 막 이럴 때 보면은 아이들이 자연으로부터 굉장히 정보를 많이 얻잖아요. 막 크크크크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왜 아니겠어요. 강아지도 심지어 그럴 지경인데. 그래서 아이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탄천과 산 이런 곳들을 자꾸 가서 이거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온갖 나무와 꽃 향과 흙과 바람과 햇살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운동하는 부모가 아이를 아동기까지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힘이 있는 부모입니다. 오늘 제가 이 태아기부터 다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는지를 조금 보는 과정에서 영유아, 소아, 다음에 아동기까지 식단 중심으로 또 시간 중심으로 생활 패턴에 꼭 넣어 주셔야 되는 이야기들을 조금 들려 드렸고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청소년기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저하고 지금 이야기 나누시면서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질문하셨던 내용들이 꽤 답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시고 아이들의 건강 관리 시작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청소년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면서 주셨던 질문 하나씩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고 오늘 또 생긴 질문들 올려주시면 그것까지 다음 시간에 답변 드리면서 아이들의 건강관리 키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들을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필요하신 정보였는지. 음,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또 청소년 특히 누구라도 이 이야기는 들으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부분이 또 대물림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인지 이런 것들이 아마 가늠이 되실 테니까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지인들 많이 초청하셔서 다음 시간 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음 아이들을 구분하는 법, 다음에 또 어른이 먼저 함께 해 줘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어요. 다행이에요. 다음 시간에 또 진짜 청소년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 들어보시면 지금 소아 아동기만 들으셔도 '아 나 잘하고 있나?' 막 생각이 되시고 '이걸 어디까지 믿고 해야 될까?' 막 고민되시고 하실 거예요. 근데 청소년기는 정말,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함께 꼭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내 아이가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은 반드시 될 거고 청소년기에 놓친 것들이 성인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놓친 앞부분을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이게 아마 녹화될 거예요. 그래서 올려질 거예요. 저희가 이제 채널들이 인스타 있고 유튜브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어 또 쇼츠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 인스타 중에서 드셋 아카데미라는 계정이 있거든요. 이런 곳에 조금씩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드셋 하셔서 건강한 내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트. 감사합니다.